여기 촬영 스태프분들 슬램덩크 강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백호가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빨간 머리로 이제 리전트를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죠. 그 일본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양키들이 등장하는 많은 만화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특유의 우정, 의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포장되어서 굉장히 낭만화되거나 좀 멋있게 그려지곤 하는데, 이런 그 양키들은 사실 일본에서는 불량한 이제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양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에도 만화라거나 영화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양키들이 화려한 리전트, 이렇게 되어 있는 리전트 머리, 옷에 막 자수 같은 거를 하죠. 한자로 이상한 말들을 써가지고. 슬램덩크는 물론 이제 스포츠 만화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등장을 하고, 상남 2인조인가 뭐 그것도 있었고, 또 뭐 굉장히 많죠. 오늘은 일본의 양키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이 양키들을 지칭하는 용어, 유래, 사회적 맥락, 문화적인 특성, 시대적 변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제 그 청년들이 그런 양키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회생활을, 어떤 진로를 택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야쿠자라고 하는 집단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집단이 또 야쿠자가 아닌 새로운 반사회적인 집단을 형성하면서 현재 일본 사회에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양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죠. 보통 우리가 양키라 그러면은 남북전쟁 때 미 대륙의 이제 북부의 사람들을 양키라고 지칭을 했었죠. 근데 왜 이 말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런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나? 1970년대 오사카 하는 곳에 아메리카 무라라고 해서,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국 마을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붙여진 옷 파는 동네예요. 거기서 어떤 옷을 팔고 있었냐면 스카장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막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옷들이 있죠. 막 화려한 자수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고, 이 옷을 사고 입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집단이 좀 말하자면 껄렁껄렁한 집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메리카무라에서 옷을 사서 입고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패션으로 표현한다, 이런 집단이 이제 양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양키라는 말 이전에 일본에서는 그 불량한 집단을 범주화하는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19세기 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서양 문물을 굉장히 즐기고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댄디하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이카라라고 불러요. 하이칼라죠. 이 셔츠킷.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대항한다랄까? 그것을 굉장히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친 사람들이 방카라라고 이제 지칭이 돼요. 이때 만이라고 하는 말은 야만할 때 만자입니다. 그래서 하이카라, 방카라 이런 식의 이제 대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어떤 초창기 시절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초년생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좀 언행이 거칠고 음주를 하고 막 여기저기 노상방뇨를 한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방카라라고 불렀던 거죠. 비근한 예랄까, 한국 대중문화에서도 이 방카라들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야인 시대에 대학생인데 그 애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김두한이 형님으로 모시는 신마적이라고 있죠. 이런 집단은 이제 방카라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방카라라고 하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이 이후에 양키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불량한 이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배경이 됩니다. 방카라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 그런 거친 언행, 그리고 집단적으로 뭔가 치기 어린 어떤 객기를 부리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일본 사회가 굉장히 관대하게 수용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마적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은 딱히 민간인들한테 큰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 학폭 같은 거,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위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19세기 말이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수였고 여기에는 초엘리트들도 있었어요. 제국대학 학생들이라거나 말하자면 학교를 다니는 고등교육을 받는 그런 집단들이 일탈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젊은 것들 혈기가 참 왕성하네, 귀엽네,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용인해주는 분위기였던 거죠. 학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사회적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12세에서 한 18세 언저리까지의 청소년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 위기를 겪는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행위를 한다거나 말하자면 이제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일탈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정체성 찾기의 유예 기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그 방카라라고 불리우는 그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용인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라토리움으로 그런 일탈 행위를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메이지 시기 19세기 말 엄청난 경제 성장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경제력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근대적인 제도들이 이제 갖춰져 나가는, 말하자면 성인들도 그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하자면 으쌰으쌰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의 어떤 용인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후 시기에도 계속돼요. 패전 후의 상황으로 조금 점프를 하면은 패전을 겪으면서 일본 사회는 사회 전체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는 거죠. 45년 8월 15일을 겪고 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미국식의 민주주의, 평화 만세, 천황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세대들의 어떤 공통의 감각 같은 거를 그려낸 작품이 우리가 굉장히 극우파를 알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라고 하는 사람의 태양의 계절이라고 하는 소설. 태양의 계절에 나오는 젊은이들을 그 당시 용어로 태양족이라고 해요. 이 친구들은 뭘 하냐 하면은 그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퇴폐적이고 상락적인 레저를 즐기는 거죠. 해변 도로가 쫙 이렇게 나 있는, 거기에 일부 부유층 자제들이 뭐 오토바이를 몰고 가거나 또 낡은 말이지만 오렌지족 같은 이런 애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태양족들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이들이 이렇게 지금은 일탈을 하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일본을 끌어나갈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 태양족하고 초창기 폭주족이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폭주족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일본 만화에 등장하는 폭주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950년대는 아직 일본의 경제 성장이 미미했을 때, 그 패전 직후에 굉장히 황폐했을 때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주족은 굉장히 일부의 돈 많은 집 자제들이 일탈 행위를 하는 것들로 이제 규정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폭주족이 이제 질적으로 변화하는 거는 1960년대 말 70년대 접어들면서, 그때는 소득 배중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 계획, 유명한 경제 성장을 거는 드라이브를 키다 하야토라고 하는 상이 주도를 하게 되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개인소득이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뒤에는 2,000만 원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계획이었던 거예요.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1년에 10%씩 경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7년 만에 초과 달성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60년, 70년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토바이가 당연히 대중화됐다 그래도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 폭주족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심지가 굳은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거나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면서 폭주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중학교 졸업하면은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게 이제 코스고, 바라바라바라바라하고 이제 댕기는 거니까. 1970년대가 되면은 이 폭주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단화가 되면서 그 안에 위계가 생기고 다른 그 폭주족 집단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쪽이 한쪽을 이기면 뭐 수천만 원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커져지는 거죠.
그러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 폭주족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연합체가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한구레라고 하는 범죄 집단을 얘기할까 말씀드릴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간토 연합, 코베, 히로시마 이런 데에 굉장히 커다란 전국적으로 유명한 폭주족들 연합이 생겨나요. 1980년대가 되면 폭주족이 얼마나 있었냐면 일본 안에 폭주족 그룹이 한 800개 정도가 전국에 10만 명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폭주족에 가담한 폭주족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스타일을 흉내내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만 10만 명인데 얘네들이 전국적으로 있고 얘네들을 모방하는 또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 조금 짤막하게 미국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도 폭주족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폭주족들은 어디 달리냐 하면은 사막의 어떤 도로들을 달리죠. 그러니까 민간에 별로 피해를 줄 일이 없어요.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도쿄, 뭐 요코하마, 코베, 오사카 이런 대도시들이죠. 거기서 거친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니까 그리고 집단화돼 있으면 싸움도 하고 뭐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민간의 피해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젊은 애들이 저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양키 만화라고 하는 것은 양키들을 낭만화해서 그리는 방카라적인 그 전통 안에서 양키들을 그리는 그런 방법들. 우리가 슬램덩크 보면은 강백호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되게 정이 가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양키 만화에서도 되게 일탈행위를 일삼지만 사실은 정의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그려지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방카라적인 그런 문화 안에서 상상되는 양키들이고 사실 80년대가 되면은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양키 문화라고 하는 게 대중문화를 통해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의 어떤 사회적인 전개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당연히 이 폭주족 출신의 집단들, 양키 출신의 어떤 청소년들이 평생 고등학생을 할 수는 없으니까 20대가 되면서 어디로 이제 가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회진로 택하느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평범한 삶을 싫다라는 좀 폼나게 살 거야. 그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유명한 양키라거나 뭐 싸움을 잘하는 양키라거나 더 이상 뭐 어른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양키 이런 친구들은 야쿠자로 많이 갑니다. 그 야쿠자가 양키들 중에 이제 스카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야쿠자가 아닌 새로운 어떤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구레가 되는 거.